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시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은 백광현 백브리핑 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야, 저도 그 유튜브 가끔 들어가 보는데 네. 왜 진행을 그렇게 코미디언처럼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코미디언 분들이 들으시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실 것 같습니다. 시사라서 이제 좀 묵직한 주제가 많은데 굉장히 유쾌하게 특히 이제 패널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네. 박장대소하고 아이고. 오히려 그게 좀 공감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재미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시사라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짜증나서 이제 혐오스럽다고 안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겠으나 웃음을 잃으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지면 안 된다. 시민들이 제 방송 볼 때만이라 좀 웃길 바라서 까불고 있습니다. 근데 까분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약간 그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그런 웃음을 주는 장면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이 백 대표님이 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거,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이 했던 실언이나 이런 것도 탁 지시를 해주니까. 아니 사전 준비는 없고요. 지금 오늘 저도 질문지 아직 예. 없잖아요. 저도 없죠. 안 주셨잖아요. 저도 안 드립니다. 예. 안 주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하루 종일 한 10여 년간 예. 민주당과 이재명만 생각을 했더니 그냥 자동적으로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클릭하면. 제가 이제 백광현 대표님을 접한 거는 몇 년 전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그때는 아마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잘리고 나선지 잘리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때 대장동 관련 날카롭게 이제 약간 고발성으로 그때도 아마 녹취를 공개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브리핑 유튜브 보면서 그 백광현이 지금 백브리핑 진행하는 백광현인가 좀 헷갈렸었어요. 너무 유머스럽게 좀 진행을 해서. 그럴 수가 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모습과 방송 모습이 똑같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방송은 조금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 왜냐하면 정치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쟤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건을. 그래서 재판도 너무 길고 재판에서 짚어야 될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 재판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기자회견 할 때는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폭로성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백 대표님이 민주당 권리당원을 한 10년은 하신 거죠? 네,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보다는 제가 더 오래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폭로 기자회견 하고 하면서 제명당했습니까? 네, 제명당했습니다. 제명은 보통 어지간한 범죄를 저질러도 제명은 안 시킵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장경태도 그렇죠. 그런 성추행 의혹, 저는 그게 팩트라고 보는데, 그런 게 있어도 자진 탈당하게 둡니다. 서영교 위원장도 예전에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휩싸였었거든요. 그렇죠. 제명은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백광현은 이제 당대표, 전현직 당대표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게 범죄보다 나쁜 건가 봐요, 민주당에선. 제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있었는데 영광입니다. 네, 제명시켜 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일종의 뭐 북한도 아닌데 수령주의가 좀 작동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대하신 우리 수령 아바이 동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거의 아오지 탄광 보내듯이 정말로 그 제명 찾아보시면 어지간히 대법 확정을 받거나 최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도여야지 제명을 시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제명당한 거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이 그립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꽉 잡고 있을 때였는데 아마 TK 출신의 아마 최고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 앞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던가요? 뭐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앞에 민주자 두 글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자를 떼던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뜨던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친정 얘기는 그만하고 친정이요? 아이고 끔찍해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이 남욱하고 유동규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녹취 파일을 국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런가요? 남욱이 무슨 일기 그 수사 검사인가요? 2기 수사 검사인가? 뭐 배를 가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그 녹취록을 읽어보면 본인이 스스로 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2기 수사팀한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1기 수사팀 수사 시절부터 불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고 이것도 워낙 긴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이라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2기 검사팀을 불러다가 니네가 조작한 거지. 1기 수사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똑바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기 수사팀 니네가 이 사건을 조작한 거지 라고 시종일관 2기 수사팀을 다그쳤고 남욱도 이에 동조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녹취록 속에 있었죠. 남욱은 1기 수사팀 당시에도 모든 걸 실토를 했는데 담당 검사가 막내 검사가 조사를 받아서 조서를 꾸며서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는 건 이제 고참들한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와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내려와서 지우고 다시 쓰고 삭제하고 일종의 조작이죠. 조작을 했다라는 실토가 담긴 그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유동규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녹음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러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그렇죠. 시나리오에 안 맞거든.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남욱이 했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1기 수사팀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팀이었다라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었다. 검사들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책을 쓰지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런 소설 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그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소설이다, 무슨 찌라시다, 조작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기 팀의 시나리오는 유동규와 남욱의 대화입니다. 공범끼리의 대화예요. 네. 서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며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알죠. 서로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나리오가 나 유동규 선에서 끝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욱이 맞아 형이라고 하면서 형에서 끝나기로 돼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실토를 했는데 이 새끼들이 거기서 그 이후 이 새끼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새끼들이 거기서부터 수사를 더 안 했어. 네. 그러면서 내가 뭐 다 이야기를 하면 삭제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내려서 다시 고치고 이랬다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나쁜 새끼들 이렇게 욕도 합니다. 1기 수사팀을 상대로. 남욱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녹취록 속에서 남욱은 이제 검사가 위층에 이제 올라갔다 오면 주소가 사라졌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네. 그 위층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당시 1기 수사팀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네. 이정수 검사장을 비롯해서 뭐 지금 국회에 나오고 있는 김태훈 지금 남부지검장 맞습니다. 예. 그 김태훈 씨는 최근에 유명해졌잖아요. 전재수 그 무혐의 처리해 준 게 그 팀입니다. 서울대학에 다닐 때 학생운동했던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학생운동을 했는지 뭐 숨쉬기 운동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건 그것은 그때 잘한 것일 뿐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제가 참 많이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만 좋은 사람입니다. 예. 좋은 일을 예전에 했었다고 계속 좋은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까 김태훈 이런 1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사건의 문제점이랄까요? 이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덮었다면 정말 이거 직권남용이고 어찌 보면 이런 거를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새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기자회견 뭐 예를 들어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있다 PD 수첩 모두 카메라랑 마이크 대고 뛰어나와서 이걸 취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KBS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기성 그 유력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기 수사팀의 검사가 뭐 배를 갈라서 뭐 장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대서특필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기 수사팀 검사들의 이야기만 거의 보도가 나가고 그렇죠. 있고요. 아까 언급 안 했지만 정영환 검사도 있고요. 네. 정영환 검사는 지금 여기 출연했던 박상윤 검사 전담 마크하면서 소위 말해 조지고 있는 검사거든요. 그 사람이 1기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고 그리고 이 기자회견 후에 제가 언론 보도 자료 다 뿌렸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당연히 언론사들이 국회에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납니다. 그래도 생각 있는 언론들은 기사도 써주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아침 뉴스에 보도도 하고 다 했는데 다른 레거시 미디어,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애써 못 본 척을 하거나 혹은 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똑같습니다. 아까 막내 검사가 수사해서 갖고 올라가면 내려와서 다시 삭제됐다, 까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기자들도 뭐 기사는 쓰긴 썼는데 네. 어떻게 중간에 됐다는 얘기죠. 뭐 생각 있는 기자,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렇게 나쁜 건 당연히 아니고요. 훌륭한 기자들 많습니다. 자기는 써서 올렸는데 데스크에서 까였다, 소위 말해 데스크에서 막았다라고 저에게 메시지 보낸 기자들이 꽤 있는데요. 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정용환 검사인가요? 네. 그분은 사실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처음 생각합니다. 발언하고 나중에 발언이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가 이제 계속 까일 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듣는 정보를 검사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제가 어떤 파일을 들고 있는지도 검사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뭘 더 들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차 싶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 이야기한 것과 달리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궁금한 거는 이 두 사람의 그 녹음 내용이잖아요. 네. 그건 누가 녹음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진짜 궁금했는데 네.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그 당사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 물론 뭐 제가 길 가다가 줍긴 했는데요. 제보자들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화가 나누어진 거는 이게 전화 통화입니까? 아니면 어느 뭐 그 자리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당사자 간의 녹음 파일은 맞고요. 네.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 통화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세를 보니까. 딱 하나 왜 그렇게 느끼셨냐면 네. 파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네네. 앞으로도 그런 파일이 지금 공개된 네. 거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분량으로 치면 제가 공개한 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시 뭐 갖고 계신 파일 관련해서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 온 적은 없어요? 수사하겠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자회견이 제가 처음이 아니고 자료 공개한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에 있던 PC 하드도 제가 들고 국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하드 파일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냐면 이게 사실 뉴스감인 건데 성남시청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 혹은 전전날 그 하드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 하드 좀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다가 제 손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뉴스거리고 세상이 뒤집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명백한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빼돌렸는지도 알고 그 파일, 그 하드 속에 뭐가 있었는지도 제가 일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검이든 대장동 수사팀이든 공수처든 부르면 가겠다. 하드 들고 가서 24시간이든 뭐 철야든 뭐 3박 4일이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조사를 다 받을 테니 불러달라라고 제가 직접 요구도 했습니다. 안 부르네요. 그래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까르띠에 시계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뭐 합쳐가지고 뭐 도합 3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공소 이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스톱을 해버렸긴 하지만 그 검찰 네. 그 압수수색 나왔을 때 이제 하드디스크 뭐 훼손하고 그 뭐 바트로잉 어디 버렸다는 보좌관만 그래서 보좌관은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깜빵행위 예고돼 있어요.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거기도 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에서의 그 경우는 아예 뭐 증거인멸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일단 전재수 씨는 그 이제 시계 안 차실 거면 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팔든가 싸게 팔든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경찰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김현지 씨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현지 목소리를 가장 먼저 퍼뜨린 사람이 저거든요. 네.
경기도 이거는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실로 넘어와서 김현지가 그 밑에 다른 비서에게 하드 지워라. 정무지 그러니까 늘공 50이 있지 않습니까? 늘공들의 하드 파일을 다 지워라. 하드를 뜯어내라 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 보도했고 그리고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전에 고발한 거예요, 그게? 꽤 됐습니다. 2, 3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이후네요? 네.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사는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가서 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네. 그리고 김현지 측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서면 조사인지 출석인지 네. 모르겠는데 경기 남부청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무혐의 종결하더라고요. 무혐의 종결이요? 저한테 통보도 안 해놓고 통보했다고 거짓말하고 언론들한테는 저한테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고발해봐야 소용없겠죠. 경찰을 제가 고발한다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 통보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폭로한 파일에서 유동규 씨가 형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게 형들이 누구를 지칭해서 한 걸로 추정을 합니까? 일단 유동규는 형이 없고요. 예. 친형이 없고요. 예.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형들이군요. 네. 그래서 남욱도 나와서 그렇게 들었다라고 세상이 바뀌기 전에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에는 법정 나와서 그 형들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라고 나는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난다. 검찰이 강압적으로 물어보길래 그냥 네 한 것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남욱 씨는 말을 몇 번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걸 세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는 것처럼 세다가. 저런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형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고 또 2천만 원을 이제 줬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남욱 씨가 강요를 받아서 진술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 남욱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일부 올라가서 일부는 반부패 수사 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기 수사 때문에 내가 다 얘기를 했어. 검사가 이 돈 말고 밝혀진 돈 말고 더 준 게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만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전에 2천만 원도 준 적이 3억 전에 2천만 원도 준 적이 있는데 그 돈은 유동규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형들한테 명절 인사한다고 해서 내가 줬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욱의 진술을 가지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사가 유동규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유동규가 먼저 이야기하고 남욱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남욱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진술을 가지고 유동규한테 가서 남욱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도 이제 솔직히 불어라. 그래서 유동규는 그 뒤에 인정을 한 겁니다.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을 진짜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동규의 패착인데 정말로 유동규 뭐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약간 진짜 형들,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는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했습니다. 감춰주고 자기 혼자 안고 가려고 했었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남욱이 저렇게 다 불었대는데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그래서 검찰은 양쪽에게 모두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이 사실을 재판에서 알리고 기소장에도 올리고 공소장에도 올리고 이렇게 한 건데 남욱은 유동규가 검사한테 분 거를 가지고 검사가 나를 압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맞다 해줬을 뿐이다라는 제 입장에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렇게 지칭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적용됐던 그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을 적용해 본 적도 한데 어떻게 봐요?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서 그냥 인생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특히 이재명과 정진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랄까 쌍방울 같은 사이고요. 한쪽만 떼면 아프잖아요. 방울 같은 사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법률적으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샴 쌍둥이 같은 겁니다. 붙어있는. 이재명이 정진상이고 정진상이 이재명입니다. 내 분신과 같다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김용 정도는 돼야 뭐 내 분신이다 할 수 있다. 내 측근이라 할 수 있다고 했고 분신이란 말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김용의 어디 행사장에서 김용을 가리키면서 내 분신이라고 했는지 분신이라고 했습니다. 분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붕신이라고 들어서요. 자,
그런데 품격 있는 방송 나와서 제가 너무 막 하고 있죠. 자, 근데 네 어떻게 봐요? 문제는 이제 일기 수사팀은 근데 민주당 이번 청문회에서 보면 철저히 보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2기 수사팀에 대해서는 악마화를 시키고 있고 이런 게 우리 대중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청문회 해가지고 서영교 뭐 열심히 뛰었는데 보수의 새 어머니로 등극한 거 아니냐. 보수의 작은 엄마. 예. 네, 작은 엄마. 작은 엄마. 그래서 우리 추미애는 못 넘는다는 얘기죠. 작은 그렇죠. 엄마라는 얘기. 그렇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정권을 바뀌게 만들어준 1등 공식이기 때문에 추미애는 아직 못 뛰어넘었고 서영교는 이제 그 뒤를 뭐랄까 강력하게 쫓고 있는 작은 엄마. 네. 네, 나다 작은 엄마 뭐 이런 건데요. 후원 계좌 공개해야죠. 네, 이 방송도 이제 서영교 씨 후원 계좌 까서 네, 이제 잘한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싶었고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리오남을 만났다. 그렇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그 돈의 대가는 방북 비용이었다. 모두가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해준 서영교 씨 잘했어요. 네, 목도리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이제 그 발언을 하니까 그거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위증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하는데 네. 방용철 부회장은 계속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 비하인드만 알려드릴까요? 네. 사실 그날 방용철 부회장과 쌍방울의 그 대응 전략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재판 중인 사건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국정조사에서. 그래서 저는요 위원장님 하려고 저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데 서영교가 긴 말 하지 말고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흥분을 하셔가지고 그래? 시체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잔말하지 말고 긴 말하지 말고 저 같아도 열리죠. 그래? 대답을 원해? 알았어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해서 진실을 이끌어낸 겁니다. 서영교의 팩트 체크인 거죠. 이번에 또 그 청문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그 나경원 의원이 교도관들을 한 10여 명 쭉 세우고 네. 뭐 술 냄새 맡았느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때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이화영 네. 부지사가 뭐 얼굴이 홍조로 띄었던가 이렇게 물었는데 한 명씩 다 묻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쭉 답변을 하더라고요. 얼굴 빨개진 건 봤다고 했죠. 근데 그게 술 때문인지 열이 받아서 흥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은 빨개진 적이 있었고 술 먹은 건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한 가지는 또 이번에도 이 법사위원장이 이제 계속 몰아쳤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네요. 그 지금 보수의 삼촌으로 떠오른 전용기? 전용기 의원이 우리 용기. 사회를 볼 때인데 교도관 이렇게 추궁을 하다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무슨 검사하고 통화한 게 있는데 갤럭시 폰이어서 녹음이 됐다. 근데 이제 뭐 틀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술 먹고 이런 게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얼굴은 전용기가 빨개지던데요? 예, 아니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하면서 그만하라고 그랬죠. 이번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건진 건 있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건진 건 자기들 쇼츠 영상 건졌죠. 저는요 지금 민주당 초선들보단 제가 더 오래 당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을 잘 아는데 요즘 민주당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코스프레.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입장에서 지금도 그런 영상을 찾아보긴 하는데 쟤들 머릿속에는 노무현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는 짓거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게 그냥 노무현 하면 눈물 흘리는 그 착하지만 멍청한 개딸들의 가슴을 흥분시킬 만한 1분짜리 쇼츠 영상 소스를 건져야 되겠다라는 일념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쟤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서영교든 전용기든 저렇게까지 하는 거 이재명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실책하고 똥벌차고 방용철 괜히 건드려서 진실이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이런 거 다 보고 있을 건데 저건 대통령실이나 이재명이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의원들도 사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뭐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척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검사들하고 싸우는 서영교.
이재명 젠파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전용기. 이걸 그냥 그 개딸들한테 보여주고 당내 선거가 있을 경우 나 밀어줘. 나 그때 서영교야. 요거밖에 머릿속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욱이 이제 자기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뭐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주장했던 거 하나가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검사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목표는 하나죠. 진실. 예.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면 이게 말 그대로 목표는 하나다. 예를 들어 조작 수사가 우리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시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욱 쪽에. 네. 그럼 변호사가 당시에 그 문제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뭐 그 이화영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서민석이라는 변호사가 있었고 설주환이라는 변호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변호사가 많았지만 아무도 그때 당시에 문제 삼았던 변호사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설 변호사 당시에 문제 안 삼았죠.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왜 그 누구야 남욱의 변호사는 혹은 남욱도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남욱 자체가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인데 문제를 안 삼았다. 왜? 문제가 없었으니까. 라고 봐야 되겠고 진짜 한심한 얘기는 뭐냐면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추운 곳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있었다. 죄 짓고 감옥 갔는데 따뜻하고 편하면 되겠습니까? 네? 죄 안 짓고 그럼 호텔에 가지 그랬어요. 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맨날 말씀하십니다. 작은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네요. 작은아버지 훌륭하신데 경찰 조사를 한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더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민주당도 당 내부에서 이런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검사들을 세워서 몰아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중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를 알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명청 갈등 선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각은 어떻게 봐요?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회의원들 개개인들은 명이든 청이든 진짜로 존경하고 따르고 내가 그 계파의 수장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본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오로지 자기 배지, 자기 공천, 자기 연인밖에 관심이 없는 종족들이라 때로는 찐명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반명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뭐 정청래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센 쪽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센 쪽에 붙을 건데 알리바이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청 쪽에 저는 명청대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명털대전이라고 생각하지. 김어준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쪽이 세지면 내가 사실은 그때 일부러 이렇게 이재명 곤란스럽게 하려고 한 거지롱 할 수도 있고 김어준 쪽이 망하고 이재명 쪽이 이기면 나 그때 검사들하고 엄청 많이 싸웠잖아 이재명을 위해서 라는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고 양쪽 다 다리를 걸쳐놨다라고 봅니다. 이 명청 갈등이라 이재명을 일부러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나이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생각은 양다리다. 양다리다. 네,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남 지역에 어느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이길 것 같냐 아니면 송영길 내지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길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로 어디다 써야 되냐 이런 거죠. 네가 더 잘 알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렇게 많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그게 자기들 다음 총선 금방 옵니다.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계속 의원님 소리, 영감님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주는 동아줄 같은 거니까 어느 쪽 줄을 잡아야 되냐, 어디에 줄 서야 되느냐, 뭐 이런 건 그들의 생존 본능, 그들의 쿠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욱 씨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네. 유동규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셨죠? 유동규 본부장은 자주 만났고요. 남욱은 개인적으로 뭐 자리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오며 가며. 유동규 씨 만나 보셨다면 이제 여러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인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설계도 다 내가 했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세요? 법정에서도 일관된 증언이 나왔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법정에 안 나온 얘기는 제가 말하긴 좀 그렇고요. 유동규 본부장을 위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해준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버라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안 되고 팩트 체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설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동규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1공단 공원화 설계를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요 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설계를 직접 이거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공원 부지 이런 것만 받아오면 뭐 이익은 뭐 니들이 나눠 먹던 뭐 하든 뭐 괜찮다 그런 뜻이었나요? 뭐 예를 들어 나는 1,000억만 있으면 돼. 요거 이렇게 그린 거 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내 치적 쌓아가지고 재선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뭐 얼마가 남는데 그건 뭐 나는 모르겠어. 그거는 그 민간업자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전달받았을 거 아닙니까? 얼씨구나 했겠죠. 최소 몇 천억이 수천억이 넘는데 1,000억만 주면 된다고 하니 뭐 좋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궁색한 변명도 하고는 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남을 걸로 상상은 못했다. 아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모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해도 강남하고 분당은 안 망한다라는 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고 지금도 그 상식은 일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도 이익이 될 줄 몰랐다? 그러면 행정하면 안 되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어디 저기 어디 아이고 시골 비하 같아서 좀 그런데 시골 내려가서 이장도 못할 거라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리 내려오셔야죠. 그 김만배 씨가 했던 발언 중에 가장 기억 남은 게 나는 3년만 살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 발언 있잖아요. 그 녹음 파일도 제가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발언이에요? 김만배는 상황이 터지고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자 많은 사람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못돼서 감옥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회유가 계속된 겁니다. 나는 3년만 있으면 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사면받을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야. 라고 계속 회유를 하는 씬이거든요. 뭐 이건 나무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저는 그게 팩트다 아니다 이건 모르겠고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주시면 되는 거고 김만배가 남욱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남욱이 직접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나오고 나서 원래는 진짜 3년만 살고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3년 이제 거의 3년 돼가거든요. 남욱이 김만배가 사면이 된다거나 뭐 혹은 가석방 이런 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이 팩트란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해보시든가요. 그 지난번에 이제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대장동 그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 수사검사라든가 위에 차장검사까지 포함해서 검찰 내 누구도 항소 포기를 주장하거나 밝힌 사람이 없다. 그런데 결과는 항소 포기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뒤에 배우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배우가 누구예요? 배후는 모르겠는데 배우는 누군지 알겠고요. 연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누군지 제가 알 것 같은데 항소 포기 먼저 말씀드리면 살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걸 앵커님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못 봤죠.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생명 같은 거고요. 검찰의 존재의 이유, 검찰의 자존심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소 포기를 왜 합니까? 그럼 자기들의 수사가, 조사가,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라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어떤 힘 있는 권력자 아래서도 검찰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법무부 장관도 모든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했겠죠. 그 당시 정권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까지 권력을 위해서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검찰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저들은 검찰을 없애버리기도 했죠.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배후 글쎄 배우는 누군 줄 알겠습니다. 정성호 주연 그리고 등장은 하지 않지만 목소리로 나오는 주연은 더 위에 있는 정성보다 위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요. 정성 아버지 정도 되려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의 근거를 삼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범죄자를 검찰이 수사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 항소 포기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까? 그게 범인이라고 보통 그 많던 치즈는 누구 품 안에 들어갔을까? 그 많던 치즈는 모르겠는데 그 많던 초밥은 김희경 씨가 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 물 한 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남욱이라든가 김만배는 자기 재산을 지키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노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지금까지와 다르게 진술하기 원하는 거 아닌가 보다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네, 더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김만배, 남욱,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범죄자들도 그렇고 대북성군 관련된 이화영한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죠. 남욱 부자 되는 거 봤지? 저 김만배 부자 되는 거 봤지? 네. 화영아 너도 쉿 조용히 하고 있지 않으련? 이라고 모든 범죄자, 공범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물 드시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항소 포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검찰 내에서도 약간 반발 기류는 있었지만 곧 이제 진압이 됐고,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 희한한 얘기를 하잖아요. 대장동 그 수사검사들 수사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1심 판결도 잘된 판결이다. 그러니까 수사와 판결 다 잘 됐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기 대장동 수사팀을 9명을 지금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정성호는 뭐고, 지금 징계를 추진하는 장관은 누굽니까? 정성호 씨가 그러니까 잘된 재판과 잘된 수사였으면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렇죠. 근데 왜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9명을? 그 정성호 씨의 말이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신 적도 많아요. 우선 말씀드리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성호가 예전에 모 언론사와 연합이었나 YTN이었나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건 이재명을 돌림빵하는 거다 이런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룸사롱도 갔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아마 10명 됐겠죠. 룸사롱 같은 사진도 찍혀가지고 언론에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예전부터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한 사람을 징계하고 범죄자들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세상,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이원석 총장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검찰을 내란 세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 비상계엄에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검찰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 두 글자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왔으니까요. 슬슬 이제 국민들께서,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특히 지겹다 혹은 쟤들 또 저설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든지 분리하면 그냥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내란 두 글자 붙이면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검사든 변호사든 기자든 어디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비스 제대로 안 해주면 내란 식당이네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 두 글자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 두 글자에 쫄아서 야당들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보수 언론지들 자체도 그 두 글자 들으면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한테 눈을 부라리지 못하니 이게 만병통치약이구나, 이게 정가의 보도구나 하고 꺼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국민들이 진실은 그렇게 그 알량한 권력으로 그렇게 오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병통치약도 언젠가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호승진 검사도 이제 청문회에서 되게 인상적인 발언을 했어요. 진짜 수사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김용 전 이제 부원장을 기소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엘리트 검사하고 이제 특수수사통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약간 굉장히 좀 놀랍다.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 책임질래? 이런 얘기죠. 감당 가능하겠니?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호승진 검사가 대장동 재판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판에도. 대검 검사였거든요, 당시. 근데 이제 저는 그 재판을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다 들어갔거든요. 전 재판을, 대장동. 이재명 측, 정진상 측 변호인이 재판 시작과 끝에 꼭 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호승진 빼야 된다고.
여기는 중앙지법이고 중앙지검에서 관할하는 사건인데 왜 대검 검사가 들어오냐. 호승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모든 재판에서 한 번씩 걸고 넘어졌고요. 호승진 검사가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입에 독을 품고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호승진 검사를 물어뜯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이 청문회에 방영철 부회장 부른 것도 잘못이고 또 호승진 검사 부른 것도 잘못이네요. 실수네요. 불러야 될 사람은 안 부르고 안 불러야 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백광현 대표도. 예, 백광현 대표님은 이제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녹취 파일을 몇 개를 폭로한 분인데 왜 안 불러요?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궁금해요.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부르겠네. 불러야 될 사람을 안 불렀다라고 얘기한 건 저나 설주환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대장동의 진실을 알려면 너희들이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을 불러야 되지 않겠니? 작은아버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연어술 파티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관련돼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그러잖아요.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자백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여기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했고 그리고 전부가 아니고 이게 더 갖고 있다는데 안 부르는 건 진실은 궁금하지 않다.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리고요. 진실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리고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부릅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저도 증인 신청을 했고요. 네. 설주환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도 다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률은 1%도 아니고 0%. 민주당하고 겹친 부분 빼고는 0%라고 하고 지금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배우자도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당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밝혀진 게 아니고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 배우자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대장동 사건을 몰라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남편이 감옥 가고 기사가 터지니까 그때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 이 유동규 본부장이 뭘 했는지 남욱이 뭘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유동규는 안 부르고 배우자를 부른다? 이건 그냥 약한 고리 찾아내서 겁주고 그리고 망신 주고 하겠다는 건데 당신들 천벌 받습니다. 진짜로. 그분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끌고 나온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당신들 역풍 맞아요. 그분은 정말 순수하시고 잘 모르시고 평범한 여성분이시거든요. 예. 불러서 니들이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부르려면 불러보십시오. 네, 제가 모시고 갈라니까. 그 비슷한 일이 이주영 검사에게 일어났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요. 신장암에 걸려서 한쪽을 도려내고 잘라내셨어요. 근데 이분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그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죠. 그러니까 이 악마라는 두 글자가 사람의 형상을 띠면 민주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정말 해서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시도하면서까지도 진실을 밝히겠다. 나의 억울함을 폭로하겠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요. 저 일기 수사팀 검사 같은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벌고요. 그렇죠. 그렇게 큰 힘도 없어요, 사실. 네, 맞아요. 뉴스에 나오는 일부 검사들이 힘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영화 만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취재 좀 똑바로 하고 영화 만들어요. 그런 검사 별로 없다고요. 검찰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네. 대부분들 지방에서 지역에서 그냥 똑바로 수사하고 경찰이 실수하면 보안 수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다 대고 모든 검사를 악마화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평생을 검사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은 뭐다? 나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 감옥 보내는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일 없게 해주는 게 그게 검사의 역할이고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오로지 니들 배지를 위해서 그렇게 짓밟으면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아오지 않았음을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정말 우리 남편이 그랬나? 우리 아빠가 그랬나? 우리 아들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건 죽음으로써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결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니들 사과나
혹은 공격도 못하죠. 당연히. 뒤늦게 유감 표명은 짧게 있었다고 합니다. 유감같이 생겨가지고 감정이 있겠죠. 당연히. 네. 전 그 유감이란 표현이 너무 싫어요. 네. 진솔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거짓말했다. 유감이다가 아니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검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처참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장암에 걸려서 신장 한쪽을 도련해 있는 상태잖아요. 야, 보통 사람들이 가장인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검사님께서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 알량한 금배지, 알량한 권력 평생 못 가잖아요. 달도 처음이면 기울고 현직은 언제나 전직으로 바뀝니다. 그 알량한 권력이 진실을 그리 오래 가두지 못한다. 그리고 저 간악한 무리들보다 권사님들의 진실을 알아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힘내시라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독하게 이번에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뭐 한쪽은 여당에게 한쪽은 야당에게 이제 유리한 진술들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법적인 진실은 법정에서 그래서 가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회가 인민재판을 하는 거다. 어떻게 봐요? 인민재판, 그러니까 지들이 입법부지 않습니까? 예. 법을 만들어서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법을 어기고 있고요. 그리고 꼴랑 입법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부의 권력은 물론이고 행정부의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수사관이에요. 거의 검사고 때로는 판사고 때로는 국회의원이고 때로는 유튜버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한북한이라고 하든지, 대한도 아니죠. 그냥 북한이라고 이름을 같이 쓰든지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한국 말고 중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월북을 하든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저는 이제 골리앗 의석을 가렸다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제 이 청문회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하고 득표율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였죠? 5.4% 앞섰어요. 아이고. 그런데 현재 이제 현행 소선거구 제도잖아요. 그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역구에서 161석을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국민의힘은 90석. 5.4% 차인데 의석은 지역구에서 거의 배를 가져가요. 근데 이거 이제 무소불위의 칼을 막 휘두르는데 사실은 좀 상식이 있다면 국민이 5.4% 차이밖에 변별력을 주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죠. 뭐 사실은 그 계엄 이후의 대선이라 뭐 역대 최대 표차가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 표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뭐 정치적인 지형만 잘 짰으면 어쩌면 이재명한테 권력이 안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앵커님처럼 레거시 미디어가 기존 언론이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표차는 이만큼이었고 실제 권력도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9대1도 아니고 100대 0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도 아 그렇지 그렇게까지밖에 표 차이가 안 났었지 아 사실 내 생각과 맞았던 국민들도 많았지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밴드웨건을 거라고 하죠. 한쪽에 힘이 세 보이면 그리고 한쪽에 숫자가 높게 나오면 다 글로 몰려버립니다. 저기가 이기는 곳이구나. 저기가 옳은 곳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걸로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재명이 잘 못하는데 내가 볼 때 서영기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내가 볼 때 전영기 목소리에 너무 개기름이 꼈는데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렇다는데 MBC 뉴스가 이렇게 떠드는데 KBS 뉴스가 조용한데 이런 거에 휘둘리거나 김어준 같은 방송에 뇌를 의탁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제일 똑똑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박상현 검사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뭐 정의가 뭐냐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공공수사부 검사를 할 때 이제 체불임금 사건을 많이 다뤘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임금체불 근로자들 중에서는 당장 저녁밥상 차릴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잖아요. 가장인데. 그러면 이제 박상용 검사의 얘기는 그 체불임금을 돌려줌으로써 그런 걱정을 없애주는 거. 그런 게 정의일 수 있다. 그게 소박한 정의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상용 검사를 정치 검사나 조작 검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박상용 검사 네. 같은 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오실 때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대부분 검사들이 검정 양복 좋아하고 검정 넥타이 매시는 분들 많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 그리고 사망한 정의 그 정의가 사망한 빈소에서 혼자 그 빈소를 지키는 상주 같았어요. 선배 검사들 그리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지금 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저 알량한 배지들 권력들 앞에서 그리고 권력들의 SNS 사이에서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긴커녕 뭐요? 직무정지? 출국금지? 안 부끄럽습니까?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불러서 쪼르르 쫓아가는 검찰총장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무회의 원래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왜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는 건데요. 거기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차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높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수사하고 재판해서 감옥 보내라. 그게 검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독립시켜주는 거고 검찰 독립 입으로만 떠들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이재명이 칭찬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네? 그건 정의도 아니고 그건 상식도 아닙니다. 4월 17일 날 정청래 이제 민주당 대표가 용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헌법기구인 검찰을 깡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가 그렇게 깡패다.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법적으로나 하등의 하등의 효과가 없는 발언이잖아요. 정청래 씨 알겠어요. 뭐가 되고 싶은 건지도 알겠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도 알겠어요. 민주당 종특이 하나 있는데요. 내부에서 비판을 받거나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자기한테 총알이 날라오면 얘들 주특기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라. 외부에. 네. 그 공공의 적이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조중동이 될 수도 있고 나 공격하지 말고 쟤 물어뜯어 하면은 개딸들이 전부 그쪽 달려들어서 물어뜯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제 검찰이나 박상용 검사가 좋은 먹잇감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선징악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그 천벌이라는 거 꼭 늦더라도 꼭 오긴 오더라고요. 정청래 씨.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발언이 이제 왜 나왔냐면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청문회에서 근데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고개 쳐들고 따박따박 대꾸하고 대답하고 그럼 뭐 엎드려서 들어? 그 태도의 불손함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검찰 깡패들 참 구제불능인 자들 이렇게 비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헌법기구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역사상 있었나요?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맨날 핑계대는 게 국민이 준 권력이다. 뭔 국민이 줘요? 그 동네 사람들 몇천 명이 준 거지. 자기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다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감히 우리 앞에서 고개를 뻗어가지고 그럼 고개를 어떻게 흔들면서 대답할까? 감히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똑바로 안 쳐다보면 어떻게 눈을 뒤집어 까고 대답을 할까? 쟤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꼴랑 몇 % 차이로 이긴 국회의원들이 태반이잖아요. 보통 4% 5%죠. 그러니까요. 호남, 영남 빼고는 빼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히려 수도권은 2, 3%가 더 많죠. 그러니까요. 네. 꼴랑 그 몇백 명, 몇천 명의 지지를 받고 그 알량한 배지에 거기 앉아 있으면서 헌법 독립기관인 검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수사하는 검사, 뭐 소방관, 그리고 뭐 대기업 회장들만 앉혀놓으면 자기들이 무슨 갑 중에 갑이 된 것이냐? 아니 신이 된 것 마냥 구는데 역겹습니다. 신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갑도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권력자도 왕도 감히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들은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신자가 들어가는 뭐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다. 신발 얘기한 겁니다. 신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 대표를 자극한 발언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그럼 공소 취소를 해라. 그렇죠? 깔끔하게. 책임지고 누군가 책임지고 그리고 뒤에 공소 취소를 해라. 책임져 감당해라. 네, 감당해라. 뒷감당해라. 그 용기는 없어요 또. 근데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은 이제 직접 검명하지는 않고 왜 검사들이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그 답변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고 나면 서서 하냐?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지들이 직접 주도해서 할 용기는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유한하거든요.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국민들의 상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너진 대한민국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고 정상화됐을 경우 후폭풍은 자기들이 감당하기 싫고 정확하게 이현석 총장이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요즘 애들 말로 저는 이 말 잘 안 쓰는데 긁힌 거죠. 긁힌 거죠. 긁혀가지고 발작한 거죠. 발작 버튼이 눌린 겁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뭐 대북송금 사건 이런 거 이제 공소 취소를 하면 어떡하느냐. 네. 특히 이제 박상용 검사는 이걸 이제 특검으로 끌고 와서 지금의 검찰 내에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소시효 10년이고. 부끄럽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이미 취소된 그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사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네.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주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낼 것이다. 라고 저는 수년 전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어요.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쟤들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요.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할 때 설마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악마라는 단어만 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한 1,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제가 앵커님 1년 전에 만나가지고 쟤들 정권 잡으면 사심제합니다. 쟤들 정권 잡으면 법 왜곡죄 만듭니다. 라고 했으면 앵커님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하셨을 거예요. 미친 소리라고 했겠죠. 그렇죠. 저한테 피아노 친다고 했겠죠. 미쳤다고. 했을 건데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설마는 없습니다. 반드시 연임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 뭐랄까 흔적 그 전초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 국민의 뜻입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법조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지는 않았죠. 서 있었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예언합니다. 다음 총선 전에 레거시 미디어 중에 일부 그게 MBC일지 KBS일지 모르겠네요. 여론조사 발표할 겁니다. 개헌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도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67.8%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보도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진짜 엄청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소개를 하자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한 국조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라를 말하면 국밥이다. 아이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조가 아니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어느 분한테 듣고 와서 한 말이네요. 지나가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건 국조가 아니 국밥이지. 나라를 말아먹고 있네. 뭐 저는 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조를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 같은 거 관심 없습니까 민주당?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기자랍시고 취재했답시고 유튜버 불러서 이야기 듣대요. 거기 앉혀 놓대요. 근데 기자면 취재한 걸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면 취재한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 저는 있다고요. 그 사람은 되고 저는 왜 안 됩니까? 혹시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부르면 나가고요. 저는 선서도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네. 박상현 검사 괴롭혀도 되니까 불러주십시오. 나가서 실체적 진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온 국민 앞에서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안 부르면 제가 안 가겠습니까? 네? 안 부른다고 제가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들어보자고요. 혹시 뭐
이제 우리 백광현 대표님이 이제 많은 증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외부에서 약간 좀 신변의 위협 같은 거? 그런 건 못 느끼세요? 뭐 회유는 있고요. 회유가 있습니까? 네, 네. 회유는 있고 뭐 지금 그러니까 회유라면은 되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겠죠? 회유니까. 네. 전화해. 네. 전화해. 니네 공천. 내 당대표 시켜주면 내가 조용히 하고 있을게. 민주당 당대표 시켜주면 조용히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때문에 첫날 가서 민주당을 해산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런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고요. 네. 제가 무서운 건 진실이 덮이는 게 제일 무섭고요. 이러다가 진짜 영영 덮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영영 쟤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어떡하지? 연임을 거듭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북한처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네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제일 무섭고요. 저들의 회유와 협박은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되더라도 제가 잘못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와 저랑 친한 정치인들과 저랑 친한 기자들과 유튜버들에게 다 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고 뭐 등등등. 그 사람들까지 다 해치울 수 있으면 해보든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느 기업인한테 들었는데 그 이란 신정 독재 체제가 김정은 그 독재 체제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발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정보를 듣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성남시에서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네. 시절에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라는 지금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당시 성남 시의원입니다. 네. 시의원의 폭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사가 제일 많이 안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하드 있지 않습니까? 네. 하드를 복원을 했어요. 포렌식을. 대한민국 최고 기관과 함께 제가 복원을 했는데 그 파일에 뭐가 있었냐면 보고문서 비서실이었으니까요. 네. 성남시장 비서실 하드에 뭐가 있었냐면 제목이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 택시기사. 네, 택시기사가 승객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이재명을 비판하는 승객가 중간에 갑자기 녹음이 띡 켜집니다. 이재명을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짓거리도 했었고 하는 내용들을 다 따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만들어서 하드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글쎄. 고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감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궁금한 거는 그 누군가가 그걸 녹취를 해서 시장실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택시기사만 녹음을 했겠습니까? 빵집 아주머니, 목욕탕 세신사 아저씨 등등등 많은 그 이기인 사무총장의 증언입니다. 예.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폭로가 있었고 우리 좋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당시 정치... 이재명 시장이 여론을 좀 절박한 그 정말 폐부에 와닿는 여론을 청취하는 좋은 의도였다. 맞네요. 그런 거네요. 민주당 뭐해? 빨리 공천 주세요. 근데 하드디스크에 그런 내용까지 있다는 건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제가 폭로했는데 기자들이 안 받았어. 그 엄청난 기사인데 왜 안 써요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기고 모두가 이재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시기여서라고 저는 생각을 입국 네.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 반대로 이재명이 안 됐을 것 같았던 선거, 윤석열 후보랑 붙었던 그때는 제가 한마디 하면 기사가 100개씩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유시민 씨가 지금 물론 이제 여론 영향력을 보면 이제 유튜브가 뭐 기성 언론을 능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렇죠. 이제 진보건 보수건, 맞아요. 좌파건 우파건 뭐 자기 진영 입장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많이 소화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 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래식 언론이라는 아주 안 좋은 이제 그 표현을 했잖아요. 네. 유시민 씨가. 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재래식 언론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좌우할 거 없어요. 이제 뭐랄까 밥벌이가 됐고 이제는 직장이 됐어요. 그냥. 저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있고 정말로 민생만을 생각하는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상부 조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사는 데스크라고 하죠. 데스크들은 좌우할 거 없이 여야할 거 없이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뭐 일부 언론사만 빼고는 전부 그렇게 자기 밥벌이, 자기 차, 자기 집, 자기 명함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소시민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은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 글 쓰고 기사 쓰고 네.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게 기자라고 저는 배웠고 그게 지성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성인들은 글을 멈추고 정치 원로들 어른들은 말을 멈추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뿐이 아니죠. 재판장들은 재판을 멈추고 네. 네, 경찰은 수사를 멈추고 모든 게 멈춰진 것 같습니다. 재판 멈추는 거 말씀하시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종료하자라고 하는 즈음에 법원에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날아왔어요. 사흘 전에 그 재판 받아요. 그분도 뭐 배임 행위도 있고 뭐 많죠. 언론사의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뭐 범죄도 있고 굉장히 뭐 다채로운 분인데 중요한 건 16년간 집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현직 수상이 판사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부럽네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부럽네요. 모든 게 망가져도 모든 게 후퇴해도 모든 게 썩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법정에서 가려주겠지.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있겠지. 그래도 판사님께서 올바른 판결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제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재판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다 봤으니까요. 직접 증거도 보고 검찰의 수사 내용도 보고 이재명 측의 답변도 보고 이재명이 짓거리는다. 이재명이 말하는 것도 듣고 다 들어봤으니까 재판단은 그래도 올바른 판결이 나오겠지 했는데 저희 기대는 네, 멍청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백광현 대표님이 예고를 했어요. 대장동 관련 추가 증거 앞으로도 계속 공개한다. 녹취. 지금 공개한 것보다는 훨씬 메가톤급의 그런 내용들도 있나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점점점의 뜻이 뭐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아직 공개 안 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오호.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유튜버지만 네.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고 네. 언론사에 파일 안 주고 그냥 재방송에서 털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 손에 쥐는 즉시 손에 제보를 받는 즉시 틀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제보를 얻고 그들이 먼저 틀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김현지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년 전엔 김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김현지가 그 국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개 비서일 뿐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니다. 김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드를 지우라고 시킬 수도 있고 선거자금 200억 정도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력자다라고 해서 튼 거거든요. 이번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김만배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이것도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유동규가 주범이고 김만배하고 남욱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욱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당신들 거짓말 계속 이어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반박해드리고 반대되는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메가톤이 될지 그냥 작은 소용돌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진실이라면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했죠. 언론의 어떤 보도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제가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이 글 올려놓은 걸 그냥 베껴가지고 인용하고 이런 주로 인용하는 취재 방식이 익숙해 있다는데 기자는 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달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복잡하게 뭐 여러 이제 의견이 상충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면의 진실을 밝혀주는 게 기자의 역할이에요. 어쨌든 우리 백광현 대표님이 뭐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후에 한 번 또 모셔서 진솔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 폐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